우리가 이 발굴하기 이전에는 이게 가야시대 성인으로 다 믿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쪽에 마리산 고분골이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또 우리 조사하기 전엔 저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게 저런 식으로 성들이 다 허물려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야시대 성인일 것이다 라고 다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신라에서 가야를 멸망시키고 쌓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 고각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좀 불확실하게 알고 있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그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각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라시대 성으로 되었다. 근데 신라시대 성이지만은 이 좋은 땅을 가야 시기에도 그대로 놔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이 신라성 이전에 가야에서 이용하던 어떤 시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앞으로 이 전체 산성을 조사하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야 시기에는 아주 밝혀야 될 게 많습니다. 가야 이제 멸망할 그 540년쯤에는 이제 그 신라가 이렇게 진격해오고 해서 고당회의라는 것도 하죠, 그죠? 그 가야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는 게 이게 함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 조사하기 전에는 이 일대의 그런 그 중심 그 고당회의,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라고도 많이 하죠. 이런 뭔가 기관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요 지점이 아닌가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이 성들이 고려 조선시대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속 성이 만들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고려 조선시대는 이 성이 왜구들, 남해안을 쳐들어오는 왜구들을 방비하는 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나중에 꼭대기에서 저쪽을 보면은 진동만 위에 그 봉수대가 있습니다. 파사 봉수라고. 그래서 저기 남해에서 왜구들이 오면은 거기서 불을 쭉 피우겠죠. 그럼 위급함을 쭉 알려서 서울까지 쭉 연결되고 여기서 대비를 합니다. 왜구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걸 방비하는. 그래서 계속 고려 조선 시대도 이 성을 계속 그 방비를 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합니다. 우리 고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본 게 그거죠. 임나일본부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 특히 가야를 다 지배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게 이제 와가지고 일제 강점기 때 가야 밑에 있는 이런 데가 자기들 땅이다 해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조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함안하고 창녕입니다. 함안하고 창녕에, 그 다음에 김에 있는 이런 폐총도 조사하게 되고, 폐총은 그 집자리죠. 집자리에 먹고 버리는 이제 폐각 이런 거 버리는 거죠. 그런 데서 혹시 증거가 없을까? 그 다음에 이 고분을 파가지고 뭔가 증거가 없을까?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안 군청에 가면 큰 고분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이제 서가 있죠. 여기서 한번 파보자 해가지고 며칠 만에, 단 며칠 만에 15일 만에 팝니다. 쑥 파들어가지고 혹시 일본하고 관련된 게 없느냐 이렇게 팝니다. 근데 다 팠는데 일본에서 왔던 칼 손잡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슴뼈에 이렇게 문양을 챙긴 이런 그 일본에서만 나온 아주 희귀한 이런 칼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 한 점 외에는 다 이제 자기들 거하고 맞출 게 없었죠. 그래서 다시 창녕에 가서 팝니다. 창녕에 가서 파니까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금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죠. 그래서 그걸 또 파게 되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게 돌아다니면서 팝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입증하지 못하고 이게 있을 건데 지금 못 찾았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게 주변에 이게 이제 우리 조선 마치고 일제강점기 때 무덤은 우리가 이전부터 무덤은 조상님 무덤은 손을 안 댑니다. 손을 안 대고 아주 보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못 먹고 힘들게 살아도 무덤 주변에 이렇게 밭을 만들고 살지 무덤을 아예 없애가지고 거기를 뭐 이렇게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런 무덤을 많이 이제 조사하게 되고 무덤에서 나온 그 토기라든지 물건들을 이게 돈이 된다는 거죠. 이거 팔면은 쌀을 주고 한 해 가져오면은 쌀을 한 가마를 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안에 이 무덤 안에 신기한 게 많구나. 이래서 무덤을 많이 파게 되고 일제 때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아주 심하게 이제 이런 무덤들이 다 도굴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남겨진 아주 나쁜 잔재가 고분에서는 이런 도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다시 우리가 고분을 아주 잘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좀 하고 있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죠. 오늘 재밌었어요. 저거 발굴 하는 거 재밌었고요. 강사 쌤이 마음에 들었어요. 짱짱.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함안에 있는 여러 문화재 같은 것을 발굴하고 체험하면서 정말 좋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안에 아주 중요한 삼국시대의 유적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함안 성산산성하고 함안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성산산성은 발굴한 4차례이기 때문에 여기 발굴했던 현장을 가서 견학해보고 그다음에 산성 전체를 둘러보면서 산성의 축조 배경과 시기 그리고 앞으로 보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함안 마리산 고분군에서 최근에 마리산 고분군을 발굴했습니다. 여기 발굴을 직접 같이 참여해보면서 발굴 고분의 축조 과정이라든지 마리산 고분군의 의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길이! 칠성중학교 학생들이니까 고고학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고고학에 관련해서 진로 문제 그 다음에 고고학이 주로 하는 일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칠성중학교가 함안에 있으니까 함안 아라가야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발전연구원에 근무합니다. 고고학도 제일 처음에 시작은 관찰입니다. 이 대상물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 우리가 토기죠. 토기. 이 토기를 보고 이 토기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이 토기가 왜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 무덤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런 걸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계속 토기를 들고 보고 관찰합니다. 계속 관찰하고 토기 대가리는 대가 굽다리 밑에 다리는 어떻게 생겼다. 문양을 왜 저렇게 넣었을까? 그리고 왜 저런 수레바퀴를 붙였을까? 계속 토기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계속 물어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 토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함안에서 만들어졌다. 함안에서 만들어졌는데 내가 왜 경주에서 나오게 됐는지, 왜 경주까지 내가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E.H. 카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 했을 때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죠? 그래서 계속 자기가 물어보면은 저 과거의 유물들, 과거의 유구들을 계속 묻기 시작하면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글로 옮기고 이야기를 풀어주고 이렇게 논문을 쓰고 이러하면은 옛날 사항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줍니다.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연구자, 고고학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고고학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고고학은 기본적으로 이게 기록이 없는 이런 시대를 연구합니다. 기록이 있는 건 문헌, 옛날 역사책 있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은 고려, 조선. 우리가 가야까지만 해도 기록이 없죠. 가야, 신라하고 백제는 당시에 6세기, 7세기에 자기들 기록을 역사서를 썼는데 가야까지만 해도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겨우 이제 비석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가야 관련 기사도 대부분 고려시대에 다 쓰입니다. 그래서 가야를 알 수 있고 가야 이전에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썼던 물건들, 그 사람이 썼던 토기, 그 사람이 죽었던 무덤, 살던 집자리 이런 거죠. 그걸 이제 연구해서 다시 만드는 게 고고학이죠. 나는 어디에서 살았고, 나는 어떻게 살았고, 당시에는 뭘 먹었고, 당시에 어떤 것을 주로 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고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은 굉장히 이제 책을 계속 그 옛날 역사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문헌학자가 되고, 우리 이제 이런 유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사람은 고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이게 발굴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 과정들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 피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인간이, 자, 고고학도 두 개의 나눠집니다. 인간을 대상하는 학문과 인간 이전에 고생물을 대상하는 학문. 그래서 인간 이전에 우리 주로 공룡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고생물 학자들. 이것도 우리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자, 주라기 공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공룡들의 화석이 우리가 지금 청청이 함안에는 이런 함안청이라 해서 아주 진흙 청석이 많습니다. 그게 당시 공룡 시대에는 이제 그 지표면에 진흙청입니다. 그 진흙청 사이에 이런 공룡 발자국이 있거나 이렇게 삼엽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게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갑시다. 요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고생물학. 이게 뭐겠습니까? 공룡 발자국이죠. 이걸 산에 다니면서 이게 공룡 발자국 크기 재고, 그 다음에 이게 발가락이 어떻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조사하다가 이제 자, 이제 거의 익숙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룡 발자국을 뜯어가지고, 지금 이게 함안박물관에 접해 있는 발자국입니다. 공룡 발자국을 이제 직접 야외에 전시한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고생물 학자도 있고, 주로 그 중국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중국 사막 쪽에 그런 데는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안 썩습니다. 썩지 않고 있어서 그 사막을 하면은 그 옛날에 사막 그게 그 바다였거나 하천이었거나 이런 것들이 융기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가서 몇 달씩 거기서 야외에서 생활하면서 그걸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고생물 학자들은 더 힘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고고학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가 고래를 잡는 장면이죠. 작은 배를 타고 빙 날아서 고래를 딱 찌르는 이런 장면이죠. 이게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는 이 낙동강이 굉장히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낙동강이 요 창녕이 우리 지금 강까지 쭉 바다였습니다. 자, 요때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배를 타고 고래잡이를 했고, 그 고래잡이들이 우리 폐총에서 고래 등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상상이 되고, 여기 창녕 저기 비봉리라는 데서 이제 당시에 신석기 시대 당시에 우리가 배를 찾았습니다. 아주 지하 2m 정도 내려가야 되죠. 거기가 다 이제 강 퇴적물이 때문에 뻘입니다. 뻘 속이니까 신석기 시대에 이제 배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이제 찾아서 지금 인터뷰 현장에서 고고학자가 인터뷰하는 겁니다. 요 모자 쓰고 있는 이분이 지금 현재 진주박물관에 계시는 학예실장으로 계시는 그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간이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토기입니다. 인간이 제일 먼저 그 화학적인 작용을 해서 지금까지는 자연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갖다 쓰고 했는데, 인간이 가장 먼저 화학적인 작용을 경험한 게 토기가 되겠습니다. 불하고 점토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최초로 인간이 이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토기가 만들어지더라. 그러면서 정착 생활이 시작되고 이게 생활이 급변하게 됩니다. 토기의 발명이, 그리고 토기는 인간의 화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혹시 이제 염분이 많은 곳이라든지 밀폐된 곳이라든지 뻘청 이런 데서는 사람이 인골이 안 썩고 남아있지만은 대부분 다 이제 없어지죠. 그런데 인간이 남기는 거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토기를 남깁니다. 자기가 토기, 인간을, 그래서 우리는 토기는 인간을 화석이다라고 하니. 그래서 그 토기를 썼던 사람, 내가 토기가 시대마다 다르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토기, 청동기 시대 토기, 가야 토기 이렇게 쭉 합니다. 그래서 그 토기를 보고 우리가 집자리에 살았던 그 당시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이야기를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는 우리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연구하는 데는 토기만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토기가 아주 관심이 있고 아주 토기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토기를 이게 관찰하게 되고 어루만지게 되고 아주 조심해서 다루게 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 발명이 이제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동기 시대. 청동으로서. 청동기 시대 되면서 토기가 발명되면서 굉장히 이제 그 곡식, 그죠? 벼농사하게 되면서 부가 굉장히 축적되죠. 그러면서 이제 청동기 시대 큰 마을이 생기고 권력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동기를 가지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출현하게 되고, 자, 이런 청동기가 하나의 심볼이 됩니다. 이 돌에 청동을 이렇게 쪼아서 암각화처럼 만드는 게 쭉쭉 쪼아서. 이게 단순히 무기라기보다는 이런 청동기가 하나의 심볼, 상징,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하게 다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달칼로,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농경이 아주 대단히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진주 팽거동이라는 데서 진양호 댐 밑에서 이제 조사한 이런 밭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장비를 포크레인 배터리 하면서 그 청동시대 사람들이 살던 땅까지 이렇게 파냅니다. 1.5m 정도 이게 큰 장비를 이용해서 쭉 걷어가면은 요 당시에 이제 청동시대 밭이 나옵니다. 청동시대 밭의 모습, 이게 꼬랑이고 두둑이입니다. 요런 상황에서 그 지역면을 그대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밭이 범위가 얼마더라, 여기서는 뭘 했다, 무슨 곡식이 심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주로. 자, 그러면서 점차 이런 부가 축적되고 권력이 생기고 큰 도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서 아주 권력자, 우두머리가 생기죠. 이런 사람들이 온몸에 청동기를 이렇게 주릉주릉 다는 이런 권력자가 생기고, 그 권력자들의 이제 전유물이 계속해서 아주 무기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 이 단계에 우리가 기존에는 청동시대에 지석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석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땅을 파보니까 청동시대에 벌써 이게 무덤입니다. 이 돌로 쭉 이게 한 30m 이상 되는 건데, 이게 다행히 계속해서 벼농사를 짓는데 그 밑에서 이제 50cm 아래에서 조사된 건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큰 돌을, 큰 원을 돌리면서 만들고 안쪽에 무덤을 만드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단순히 청동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면서 작은 마을을 이루면서 지석묘 같은 걸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고고학 조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몇 년 지나면 다시 쓰게 되겠죠. 청동기 시대에 이렇게 큰 이 무덤을 축조하는 것들이, 건축 기술들이, 토목 기술들이 벌써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서 조사하면서 이게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그 역사를 조금씩 고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 이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삼한 시대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삼국 시대, 이제 우리가 함안의 마리산까지 왔습니다. 이게 마리산 고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길게 가보셨죠, 저번에? 네. 1.9km 됩니다. 이 마리산 고분군이 이렇게 1.9km의 길게 있으면서 이게 우리가 원삼국 시대부터 해서 가야가 멸망한 시기까지 근 600년을 여기 만들어집니다. 600년 동안 저렇게 큰 고분군을 순차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대부분이 길어봐야 300년 하고 마는데 600년 동안 저걸 유지해가면서 계속 만들어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왔는데도 저걸 파괴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왔다는 게 아주 신기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저게. 주변에 당연히 바처를 할 수도 있고 뭐 파괴를 시킬 수도 있는데 저걸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게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600년 동안 저걸
이 사람들이 만들던 사람들은 저걸 단순히 산이다 생각하지 않고 저기를 하나의 무슨 공간으로 생각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들을 아주 차근차근 만들면서 저걸 하나의 어떤 거대한 이제 기념물로 만드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다음 장으로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각이란 무엇인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만의 가야 문화유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가야 시대까지 왔습니다. 자, 고생물 시대에서부터 이제 가야 시대까지 왔습니다. 하만의 이제 가야 문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 482년 요즘은 사국시대 뭐 이렇게 합니다. 가야를 삼국시대인데 이제 가야도 이제 지금까지는 고대 국가 신라 백제 이게 뭔가 통일되고 아주 뭔가 체제를 갖춘 이런 것들이 아주 각광을 받던 시절이 있습니다. 무조건 통일을 시켜야 되고 우리가 남북 통일이 지상 과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된 국가가 가장 바람직한 국가다. 이래서 아주 그걸 강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야는 굉장히 좀 많이 무시했습니다. 근데 가야가 따지고 보면은 가야가 기원 전후부터 해서 582년까지 있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한 적어도 3세기부터 582년 적어도 350년 이상은 가야가 유지한 거죠. 그러면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500년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350년 동안 국가를 이게 유지하면서 있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그마한 동네에서 모여서 있다가 신라 백제에 의해서 사라졌던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적어도 350년 동안 저런 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아주 역동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야 유적이 가야족이 경남에 한 7, 80%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고 부산 광역시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가야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에 국경선이 지금 482년 요때인데 요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만으로 다시 와서 이제 하만은 옛날 기록에 알라국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지라든지 이렇게 변진 안야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 고분군의 이제 그 고분군 전체 모습이고 이 빨갛게 표시된 것들이 다 고분입니다. 현재 육안으로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 보이는 게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큰 고분들 사이사이에 또 작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하만읍이 생겼지만은 이 고분군은 여기서부터 이 하만읍이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계속해서 축조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는 이게 고분군들이 땅이 협소해 가지고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밀집해서 지었고 어떤 데는 또 너무 묘지가 모자라서 다른 데도 옮기고 하는데 하만은 이 마리산을 이 능선을 아주 적절하게 선택해 가지고 이걸 아주 기획성 있게 만들어 갑니다. 막 이렇게 뭐 이번에는 여기 만들고 이번에는 저기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이 거대한 플랜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 고분군 축조하는 게 당시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아주 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뭐 4대강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그런 겁니다.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하나의 큰 거대한 프로젝트, 토목 기술이 총체적으로 녹아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뭐겠습니까? 이게 일제 때 그림입니다. 일제 때 요 사람이 서가 있죠. 이게 함안군청 뒤에 있는 그 34호분이라는 아주 큰 무덤입니다. 여기에 이 일본 학자하고 여기를 파기 시작합니다. 지금 발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허리를 여기서 쭉 뚫고 들어와서 이제 한 거죠. 당시에도 이렇게 큰 이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다 고분군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밭이 있는데 그렇게 밭을 하고 그 힘들게 사는 상황에서도 이 고분은 건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 요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발굴을 통해서 이런 아라가야가 뭔지, 아라가야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는 이렇게 발굴을 통해서밖에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게 고분 하나가 안에 무덤에 부장되어 있는 것들이 그야말로 타임캡슐입니다. 이걸 펼치면서 그 속에 이 정도 이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하만 마리산 고분군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불교, 유교 이런 게 들어오기 전이죠. 그래서 현실의 삶이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 그게 개세사상. 지금 현실의 삶이 다음에도 이어진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산 고분군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성한 공간으로 내가 죽으면 저기에 묻힐 것이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 사람들도 거기에서 계속 묻혀왔고 나도 저기로 갈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저기 언덕에 있는 고분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저기가 내가 갈 다음에 아주 극락 정도 다음에 갈 아주 내세에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공간이다. 그렇게 얼마나 신성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분군이 주변에서 아주 잘 보이는 위치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골짝골짝이 살면서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일어나서 보면은 교회가 보이고 절이 보이고 하듯이죠. 마음의 안정을 저 고분을 보면서 아마 일어나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잘 살겠다. 그리고 제사를 여기서 보고 그리고 농사일을 옆에 논밭에서 농사일 짓다가도 저 고분군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원삼국 시대 그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분군이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네모로 되어 있는 게 당시에 무덤 흔적이 됩니다. 여기는 지하 1.5m 밑에라서 밀봉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 이때는 이런 토기들, 원삼국 시대 토기 있는데 이 주변에 흔적이 많죠. 이런 거는 유기물로 만든 뭔가 형태는 있는데 남아있지는 토기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런 가죽이라든지 다른 이런 재료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나무로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장면을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오색이 돼서 만드는 건데 유물을 이렇게 이제 부정합니다. 이게 목각 묘대기죠. 자, 뒤에 들어가면 이제 뭔가 나무로 만들다가 나무로 계속 만드니까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썩고 이렇게 함몰되니까 이제 돌로 만듭니다. 돌로 쫙 만들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이 큰 무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가시하기 위해서 만들기니까 돌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돌로 만든 무덤, 돌방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네모에서 이게 순장인 거죠.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누워 있죠. 이게 순장자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주변에서 시중을 들거나 호위하던 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은 같이 이렇게 죽어서 같이 갑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 순장은 4,500년 전부터 이게 동아시아에 있었습니다. 4,500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 순장의 동아시아에 있었던 순장이 마지막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이게 가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면서 이 가야에서 마지막으로 이 순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에서도 한창 왕성하게 순장이 무덤마다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거의 5세기 그래서 6세기 거의 전반쯤 되면 이제 이런 순장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신분을 이제 나타내는 이런 큰 철로 만드는 이런 신분 유자 이게 새들이 지금 계속 서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돼. 여기는 실을 달아서 딸랑딸랑하게 소리가 날 정도로 이것들이 이제 들고 다니는 이런 상징물들입니다. 자, 이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들고 다니고 뭐 이런 거죠. 자, 새들이 아주 많이 시끄럽겠죠. 이렇게 많이 너무 지저귀고 있어서요. 자, 하만에는 이제 이렇게 마리산 고분군이 딱 보시면은 전체 주변에서 아주 잘 보이는 데를 만들어서 이렇게 길게 평야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선정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알라 왕궁지라고 이게 왕궁터가 있던 자리입니다. 자, 많이 이제 아시는 이제 마갑총이라고 이게 아파트 공사하다가 신문 배달하다가 이게 공사하는 걸 발견해서 신고를 해서 겨우
반쯤 이게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여기 거의 포크레인이 파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반쪽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길게 말갑옷이 나왔죠. 말갑옷, 지금은 말갑옷이 여러 번 나왔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실제로 있었나 이럴 정도였는데 말갑옷이 이 주인공이 여기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칼이 있었고 말갑옷이 그대로 나와서 막 난리가 안 났습니까? 자, 이게 말갑옷입니다. 우리 고구려 백화에 보면은 한자로 개마무사 이렇게 하는 게 말에 이제 갑옷을 딱 씌워서 이렇게 아주 우렁차게 달리는 이런 이제 말에 하사를 맞으면 안 되니까 그죠? 딱 해서 완전히 그 무장을 합니다. 거의 요즘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바로 이렇게 완전 무장해서 적질에 진격을 하는 거죠. 이게 이 정도의 개마무사는 거의 옛날 그때 당시 되면 거의 미사일급이 되는 거죠. 적진에 바로 달려가서 완전 와해시키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런 무사들을 보유하고 기마 집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라가이가 이게 약 소국이 아니었다. 뭐 이정. 그래서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이런 칼입니다. 칼에 여기에 칼 소장에 비늘이 쫙쫙 돼 있고 이게 금동으로 만든 이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쓰는 투구, 그 다음에 옷, 이건 갑옷입니다. 그리고 말장식품. 이제 요즘도 우리가 그 차를 좋은 거 타려고 차를 이제 멋진 거 이제 몰고 다니고 많이 하죠, 그죠? 당시 말도 같은 겁니다. 말을 얼마나 잘 치장하고 말의 이런 부속구, 장신구들을 하는 게 한때 유행입니다. 그래서 말을 그 안장이라든지 주변에 아주 치릉치릉 해가지고 말을 치장해서 다니는 게 위에 그 귀족층들, 왕가 귀족층들의 거의 전유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만에는 가장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분군들을 600년 동안 계속 유지해서 만드는 것도 특징이지만은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것들을 이번에 새로 2000년 들어오면서 알게 된 게 이 하만에는 낙동강, 난강이 있어서 아주 홍수가 많이 났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길다란 제방위를 만드는 겁니다. 5세기 되면은 이 농경지를, 평야를 개간해서 농경지를 만드는 게 가장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5세기대를 기술혁명의 시대라 합니다. 그래서 4세기대 이제 이런 철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하다가 금공품이라든지 철기를 아주 생산하는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기 생산이 급속도로 발달하니까 기존에는 내버려 놨던 이런 그 평야 지역에 물가라든지 내과의 이런 평야지대의 땅들을 아주 활발하게 개간합니다. 그 기술들이 일본에서 계속 전달되어 일본에서도 4세기 때 일본의 철기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서 일본의 철기 생산도 가르쳐주고 금공품 이런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거 채취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에도 급속도로 평야지대가 다 개간이 됩니다. 일본에는 큰 높은 산에 평야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5세기대에 엄청나게 개발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때 당시에 거의 기술혁명 시대인데, 이런 기술들이 중국에서 넘어와서 우리 가야까지 와서 한반도 끝에서 가야 사람들이 일본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국경이 있어서 자유롭게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이때 삼국시대 고대만 해도 이 중국, 한반도, 일본이 아주 자유롭게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자극을 주면서 발전하게 되는 시절입니다. 이때가. 자, 지금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서해안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중국, 한반도, 일본이 아주 이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는 이런 세계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심이 되는 이런 위치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이때가 5세기대, 6세기대 고대가 지금의 분위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딱딱 막혀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역사가 되풀이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야에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제방을 해보니까 길이가, 전체 길이가 285m, 폭이 16점 몇 m, 이렇게 높이가 5m 정도 됩니다. 요새 계산법을 해보니까 여기에 한 7,500명이 동원되고 만드는 제방이 됩니다. 이 7,500명이 동원돼서 만드는 제방을 가질 수 있을 정도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만이 뭐 가야가 아주 작은 소집단 이런 규모는 넘어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어서 비교 분석해 보면서 이 단계의 가야는 어떤 단계더라. 고대 국가로 갔을까, 부족 연합일까, 초기 국가일까, 뭐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적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 발굴하고 조사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홍수 방지를 위해서 그 아라가야가 아주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런 토목 기술이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확인되는 게, 자,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삼국시대에 김제, 백골제, 밀양수산제 뭐 몇 개 알죠, 그죠? 상주, 공검지 이런 것들만 알고 있었는데 하만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게 이제 그게 점차 이제 늘어나서 정리되면은 가야에도 이런 그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만에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하만은 이렇게 토목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 당시 토기가 굉장히 그 유행하는 시절입니다. 토기를 만드는 것들이 유행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하만, 가야 토기가 가장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만 토기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왜 이렇게 이런 가지고 있냐면은 낙동강하고 남강이 만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물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토가 낙동강, 남강에서 쓸려 내려온 점토가 하만 주변에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를 만들려면 점토를 이제 채취해서 뭐 분리하고 해야 되는데, 하만은 저 주변에, 낙동강 주변에 가서 바로 퍼서 그냥 만들면 그대로 만들 정도로 점토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낙동강, 남강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다른 데로 싣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교통이 아주 편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에 이 낙동강 주변에 토기 가마들이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한 20군데 되는데, 여기, 그래서 하만 토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은 가마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언덕에 약간 경사진데 이게 벌겋게 이게 지금 불길이 맞아서 이렇게 돼 있죠. 이 가마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김해박물관에서 조사를 한. 그리고 이 가마에서 나온 것들을 폐기한 것들이 아래쪽에 이런 논바닥에 이제 퇴적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토기들이죠. 하만 토기가, 지금 여기 다 버린 것들인데 토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그래서 조사할 때 아주 관심이 많아서 이제, 경남 각지에서 많이 계속 관람하러 오고, 그래서 하만 토기가 굉장히 우수하고 아주 아름답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조사가 별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할 얘기. 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건 제가 팠는데 아주 좋죠. 이게 이런 정도로 균형감 있고 예쁜 토기를 딴 데는 잘 못 만듭니다. 그죠? 다 해서 그릇밭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하만에는 또 이런 수레바퀴 모양이라든지 배 모양이라든지 이런 상형 토기라는데, 뭔가 물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토기, 이 상형 토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뭔가 수레바퀴를 달고 어디를 간다, 배를 타고 어디를 간다. 그래서 배를 타고 수레를 타고 저승으로 다음 세계로 안전하게 아주 풍요롭게 가시라는 뜻에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자, 하만의 가장 메이드 인 하만 불꽃 무늬 토기죠. 이 불꽃 무늬는 불꽃처럼 생기죠. 길쭉해서 밑에 동그랗게. 요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하만밖에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이건 하만 토기다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이키 그 상표보다 훨씬 더 유명한 이런 불꽃 무늬 토기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거는 불꽃 무늬를 하만의 상징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불꽃 무늬 토기가 그 일본에서는 오사카에서 나온 장면인데, 이렇게 이 토기가
그래서 기존에 연구를 해서 토기한테 안 물어봤으면은 일본에서 이런 토기 나오면은 누군지 몰랐죠. 그런데 이제 이런 토기는 하만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나오면은 너는 왜 여기 왔니? 여기 왜 누워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가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쭉 다시 들은 거를 전달을 다시 펼쳐주는 거죠. 자, 일본에 아까 일본 오사카에 가면은 이 4세기 말부터 토기를 이런 토기 단단한 토기 있죠. 일본에는 그대로는 못 만듭니다. 못 만들었거든요. 붉은 토기 뭐 이렇게 생활용 토기 우리 무문 토기처럼 그런 것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토기를 쉽게 흔히 보지만은 요때마다 이 토기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이런 토기가 물도 안 새고 말이야 단단하고 이게 잘 깨어지던 이런 토기들을 자기들이 보게 되니까 환장하겠죠. 이것도 자기들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하만하고 가야의 이런 토기 제작자들 이를 대거 모셔가 갖고 거기서 기술을 받고 만듭니다. 그게 한 50년간 됩니다. 기술을 그대로 전수해주고 보면은 이 토기를 가지고 이걸 제자들이 만드는 토기들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연습해서 일본 오사카에 왕이 직접 그 오사카에 이 토기 가마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왕이 직접 이게 토기 가마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일본의 각지에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런 토기들이 이런 토기들 지금 요거는 하만에서 나오는 토기입니다. 요것들은 이제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이 구분이 안 가죠. 딱 나라면 이거 구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 같이 나라면 비슷하죠. 그래서 하만에 있는 토기 만든 사람이 그 가서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다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야 우리가 이제 가야 이제 이렇게 됐는데 가야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라가 들어오죠. 신라가 들어오면서 이거 성산산성을 쌓습니다. 이 성산산성 전에도 이 부분을 아마 가야도 이용했겠죠. 토성이라든지 목책성이라든지 있다가 있었는데 신라가 들어오면서 이걸 이제 바로 이걸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제 성이냐면은 신라가 이 가야를 멸망시키고 들어오면서 이 성 하나가 남해안이죠. 일본하고 백제하고 연결되는 남해안을 딱 방어하는 이런 성이 됩니다. 이 성 하나로 인해서 남해안의 백길이 이제 끊기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끊겨 있죠. 그죠? 일본하고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거하고 일본하고 이제 북쪽에 있는 중국하고 가는 게 이때부터 딱 끊깁니다. 신라가 딱 끊습니다. 그때 이후로 신라, 고려, 조선까지 계속해서 백길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성을 쌓아서 남해안 지역에 일본하고 백제의 관계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남강 밑으로 있는 것들을 딱 방어합니다. 그리고 신라가 저 위에 합천의 대야성을 쌓고, 그 위에 충주의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방어막을 이렇게 딱딱딱 칩니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자원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신라 쪽에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아주 잘 관리했고, 그 다음에 신라는 절대 무리해서 진격을 안 합니다. 거의 100년, 200년 동안 한 걸음씩 진격을 하나. 그래서 가야를 멸망시키고 딱 충주, 합천 대야성, 함안, 성상사성 이 세 개의 성을 딱 쌓고 거기서 100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주까지 충청도까지 이렇게 딱 진출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대단한 이런 나라가 신라가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함안에 있는 가야, 그리고 이게 이 성산산성에서 어떻게 이게 신라성이라는 게 알게 되느냐, 이런 축조 방법도 있고, 이게 여기서 나온 이런 목간, 그죠? 나무에 이렇게 이제 해서 나는 어디서 왔고, 물품이 어디서 왔고, 뭐 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간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대한민국에서 이 목간이 제일 많이 있는데 성산산성입니다. 예. 자, 이 목간 성 내에 큰 저수지인데, 저수지 내에서 요즘 시간에는 물품 꼬리표 있죠. 그런 겁니다. 목간. 그리고 신분, 나는 어디 상주에 사는 사람인데 함안에 무슨 일로 왔다. 함안에 함안 성 쌓으려고 상주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왔거든요.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성을 쌓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저 목가를 통해서 나는 상주의 누구다 여기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 신라가 저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성을 쌓았구나. 그리고 물건들이 이 물품 꼬리표를 보면 물품이 어디서 유통이 돼서 이렇게 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나무로 쓰던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가 단순히 이게 한반도 끄트머리에 아주 작게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가 사라졌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 가야는 중국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중국에서 오는 선진 문물들을 받아서 일본으로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하마는 이게 그 백길은 바다 사람 압니다. 바다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암초도 있고 해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이게 가야입니다. 가야. 남해안에 있는 가야 사람들이 그래서 해상왕국 가야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대한 해협을 건너서 일본까지 가고 일본에서 온 배를 안내해서 백제로 가고 이런 그래서 가야가 이게 아주 단순히 작은 무덤을 가지고 작게 살던 이런 것이 아니고 가야가 동북아시아 고대 문화 발전에 아주 큰 획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가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고분군을 파면은 역시 가야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건이라든지 생활 습속,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게 말로 타임캡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분군 하나에 우리가 삼국사기 책 한 5페이지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분군 하나를 독을하거나 망치면은 삼국사기 5페이지를 찢어서 불태워 없애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